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삼성전자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한국노총 삼성전자 지부인데요. 삼성이 창업된 것이 1938년입니다. 그동안 삼성그룹 전체가 사실은 노동조합이 없는 무노조 경영을 견지해 왔거든요. 그것이 깨진 셈이죠. 물론 노동조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삼성에도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였다가 이것은 조금 센 노동조합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 삼성전자 지부가 생긴 것인데요. 오늘 경제탐사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 노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대표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해왔었죠. 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분명하게 드러난 계기는 1961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이때 제1모직 대구 공장이 문을 닫거든요. 무기한 폐쇄를 합니다.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상황이 어땠냐면 1961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기업 현장에서는 노동조합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제1모직, 삼성의 제1모직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1모직 안에서 노동조합을 이제 막 만들려는 움직임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팀이 아니고 여러 그룹이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외부의 노동조합 세력하고 연계된 그런 세력이 하나 있었고 제1모직 내부의 자체적인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 둘이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막 그 공장 안에서 싸우고 기물을 파괴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병철 그 당시 사장이 도저히 이걸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처음부터도 이 공산당과 노동조합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된다. 노동조합이 생기는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공장 문을 닫아버리겠다. 해가지고 1961년 6월 13일 공장을 폐쇄를 합니다. 당연히 공장 그 근로자들한테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병철 사장은 그냥 계속 버텨나갑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들을 결국은 내보내고 8월 11일 날 제1모직 공장을 다시 열게 됩니다. 조업 재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노조 대신에 장미회라고 하는 이름의 근로자 협의회, 노동자 협의회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삼성그룹에는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근로자 협의회 또는 노사 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국내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도 그런 상태를 유지했던 거죠. 삼성 하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직장이었던 겁니다. LG는 삼성과 매우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사 화합이 잘 되는 그런 기업이었던 거죠. 하지만 LG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LG는 삼성과는 달리 노조를 허용하기는 했었는데 1987년 민주화가 되기 이전 이때까지는 이 LG도 그 당시에는 금성사죠. 럭키금성. 이 럭키금성사도 그 당시까지는 노사 대립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특히 이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군림하는 자세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래서 식당도 따로 쓰고 화장실도 따로 쓰고 심지어 노동자들이 공장 문을 나갈 때 매일 퇴근할 때 주머니 조사까지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 불쾌함 또 모욕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 상태에서 1987년 민주화가 되니까 LG 공장, 이 금성사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뭐 엄청난 시위와 파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 럭키금성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에서 이렇게 막 파업과 시위와
뭐 기물 파손과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지 않은 데는 거의 유일하게 삼성그룹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삼성은 거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LG도 그것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그러면서 파업이 심해지니까 이 물건을 생산도 못하고 만들어내는 물건의 품질도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그때 이 전자 부문에서 말이죠. 가전 부문에서 LG가 삼성한테 따라잡히게 됩니다. 물론 LG가 삼성한테 따라잡히는 이유가 이 노사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심각한 노사투쟁, 이 노동자들의 투쟁과 파업이 LG전자가 삼성에게 따라잡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금성사 LG의 경영진들이 굉장히 그때 반성을 합니다.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경영진들이 직접 파업하는 현장에 뛰어 들어가요. 뭐 이건 굉장히 예외적이었는데 이거 위험하기도 하죠. 신변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이헌조 사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내가 노동자들을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트너가 되자. 이렇게 경영자들의 자세가 바뀌게 되죠. 하지만 노동자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한 3년 그런 일이 계속되고 나니까 사용자 측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나니까 노동자들도 그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말해주는 그런 인터뷰 결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금성사 시절 1987년 투쟁과 89년의 6.29 선언 이후의 대투쟁 경험이 있다. 그 당시 경험에서 보면 당시 창원 공장 중심으로 2달간의 투쟁에서 파업 지도부는 구미공장, 청주공장 등을 쭉 돌아다니면서 파업을 주도했다. 1990년대에 오면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을 실감했다. 노조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자 측도 종래의 권위적 마인드에서 탈피하려 노력했고 사원 전체를 중시하는 행동을 보였고 솔선수범해서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는 등 노사가 하나 되기 위한 시스템적 모범을 보이려 애썼다. 이게 그 당시 노조 지도부의 한 그 간부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경영자들도 변하고 노동자들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2005년에는 노사문화대상이라고 하는 그 큰 상을 그 당시 노동부로부터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가장 모범적인 기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현대차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은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달랐죠. 이병철 회장이 상당히 귀족적인 풍모를 풍기는 데 반해서 정주영 회장은 털털했잖아요. 그야말로 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온 사람이고 스스로도 자기가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만 나는 돈을 많이 번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다. 하지만 나도 노동자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가급적 노동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주영 회장의 일하는 태도 자체가 불도저식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사람은 따라갈 수 없이 그렇게 지독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주영 회장 본인이 노동자라는 인식은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현대차인데요. 2000년대 이후의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이끌었잖아요. 이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고 형제 중에서 또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급적이면 노동조합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가 택한 방식은 즉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이끌면서 택한 방식은 강성노조, 현대자동차의 강성노조를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대결하거나 그것을 누르거나 이런 방식 대신에 그걸 피해갔다는 얘기죠. 그게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난 두 가지의 경영 방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모듈화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주 생산의 확대였습니다. 모듈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자동차의 부품이 2만 개가 넘거든요. 그 2만 개가 넘는 부품을 직접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조립을 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모듈화라고 하는 것, 정몽구 회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 방식은 납품을 받을 때 아예 조립을 해가지고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현대자동차에 와서는 몇 개만 조립을 하면 되게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자동차 노조와 웬만하면 대결을 하지 않겠다. 현대자동차 노조로부터 이 생산을 빼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월급은 주지만.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이걸 누가 만들었던 거냐? 주로 현대모비스에서 만들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의 잔뼈가 굵은 데죠. 원래 정몽구는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현대자동차 AS 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그 현장 과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도 뭐 아버지가 집어넣어주지 않아가지고 엄마가 몰래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그 픽업 트럭 한 대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고치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본격적으로 경영을 시작한 게 이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건데 그걸로 세계 1위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정몽구가. 그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서 팔았던 그 회사가 현대전공이라고 하는 데였고요. 그 현대전공이 나중에 현대모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갤로퍼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최고 CEO는 정세영이었는데 정몽구는 그 컨테이너 박스 만드는 그 회사에다가 자동차 생산 라인을 거기다 설치를 한 거예요. 미쓰비시로부터 그 찝차, 갤로퍼 말이죠. 그 생산 라인을 들여다가 거기서 갤로퍼를 생산을 하게 되고 그게 빅 히트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네가 장사를 좀 할 줄 아는구나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우여곡절을 거치긴 하지만 이 현대자동차의 최고 리더가 되기에 이릅니다. 자, 그러니까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현대전공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자기의 고향이죠. 그런데 이 현대전공에는 노조가 없었어요. 또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급여도 훨씬 쌌죠. 여기에다가 많은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을 생산하는 것을 총괄하는 데가 바로 이제 현대전공이었고 그게 현대모비스가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의 강성노조를 우회해서 이 현대자동차의 품질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계 5위 자동차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노조를 우회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회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이 세 회사의 경영 성과는 어떤가? 경영 성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가총액이죠. 2003년 1월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1조 원, LG전자 6조, 현대자동차 6조였습니다. 2009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가 119조 원이 돼요. 그래서 한 2.2배 정도가 되는데 LG전자는 18조 원이 되죠. 3배가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26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2008년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삼성전자는 엄청난 도약을 다시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350조 원, 2019년 12월에 350조 원 시가총액을 이루어내는데 LG전자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요. 현대자동차는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350조, LG전자 12조, 현대차 32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가 이 16년 동안에 6배, 시가총액 6배를 이루어내고요. LG전자는 2배가 되고 현대자동차는 5배가 됩니다. 삼성전자에는 노조가 없고 현대자동차에는 노조를 우회해 갖고 LG전자는 노사가 굉장히 화합을 잘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인 성과는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 된 것이 노사 관계 때문만 이렇게 된 것은 아니겠죠. 다른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에서 또 노사 관계가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최종적인 경영 성과가 LG가 가장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의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이 노사 문제에 대해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